부산 해운대 북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 위에 해양지질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연구실에서 윤아리는 모니터 세대를 켜놓고 지형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6살, 인턴 2년 차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태풍으로 집이 무너진 뒤 아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위험한 곳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누군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질학을 공부했고 데이터 분석을 배웠습니다. 위험 지역을 시각화하는 지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 용역 프로젝트만 반복되었고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묻혔습니다. 아린 씨, 문이 열리며 정도연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쉰을 넘긴 그는 아린의 스승이자 이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평소엔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두세요. 천을 풀자 금속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낡은 나침반처럼 생겼지만 표면엔 알 수 없는 회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앙의 바늘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 나침반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10년 전 정부 군사 프로젝트에서 개발됐다가 폐기된 장치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지요. 하지만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파괴되어야 할 물건이에요. 아리는 장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연구실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너머 어딘가를.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 북쪽 폐 연구소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걸 완전히 파기할 겁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도연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 끝엔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못 가면 아린 씨가 대신 가주세요. 혼자서라도. 박사님, 부탁입니다. 그날 밤 11시 연구소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아리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장치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도연 박사는 어디 있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명과 충돌음이 이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장치는 없다. 이미 파기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린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데려가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나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연구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서 반짝였지만 그녀는 반대 방향을 보았습니다. 북쪽, 백두대간 너머 어딘가에 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가방 안장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바늘이 천천히 돌더니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북동쪽, 산 너머 어딘가를, 아마도 도연이 있는 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였다면 그들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리는 장치를 다시 가방에 넣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이 그녀 자신을 지우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리는 부산역에서 북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도연 박사가 말했던 폐연구소는 강원도 북부 DMZ 인근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다만 북쪽산 너머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봤지만 그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갈 순 없겠네요. 아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도혁? 작년 여름 산사태 현장 조사 때 만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속초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혁은 32살, 전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제대 후 민간 산악 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산으로 가야 한다고요? 네. 급한 일이에요. 왜요? 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예요. 누군가를 찾아야 해서요. 도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민간인 못 들어갑니다. 군 순찰도 있고 지뢰도 남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혼자선 못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혁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드릴게요. 그 안에 못 찾으면 돌아옵니다. 이틀 후 둘은 설악산 북쪽 능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아리는 GPS와 지형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한 경로를 제시했고 도혁은 그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오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탈길이 진흙으로 변했고 계곡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아린의 휴대전화는 신호를 잃었고 GPS는 오차 범위 500m를 표시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도혁이 물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리는 지도를 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이는 젖었고 지형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장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왼쪽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에요. 확실해요? 네. 도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장치가 가리킨 방향에는 무너지지 않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쳤습니다. 둘은 바위 아래 움푹 패인 곳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나흘째, 다섯째, 엿새째. 아리는 점점 더 자주 장치를 꺼냈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혁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GPS 좌표를 계산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등고선을 읽는 방법도 헷갈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외웠던 지형 데이터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준 지도, 제작 원칙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치만 바라봤습니다. 붉은 바늘이 가리키는 곳만 따라갔습니다. 7째 날 저녁 도혁이 말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나침반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당신 표정이 달라져요. 처음엔 불안해하더니 이젠 안심하고 있어요. 마치. 도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건 방향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아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3일만 더요. 제발. 도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그 안에 안 찾으면 당신 손에서 그거 빼앗을 겁니다. 그날 밤 아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장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삭임 같은, 부르는 것 같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둘은 철책선 앞에 섰습니다. 경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지뢰 위험. 아리는 장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바늘이 철책 너머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도혁이 말했습니다. 이 안은 DMZ예요.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 가야 해요. 혼자선 못 갑니다. 길도 모르고 지뢰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가주세요. 도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장치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그거 주세요. 안 돼요. 당신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장치가 당신을 먹어치우고 있다고요. 아리는 장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스승님을 못 찾아요. 그분이 정말 거기 있을까요? 그 장치가 당신 욕망을 이용해 거짓 방향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아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그 안에서 뭘 만나든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혁이 틈을 찾아 잘라냈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땅 여기저기에 작은 붉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지뢰 경고였습니다. 도혁이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리는 그의 발자국만 따라 걸었습니다. 숲이 끝나고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앙에 낮은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폐연구소였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입구는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에요.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와 지시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밀구역,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중앙엔 낡은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묶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아린이 달려갔습니다. 정도연 박사였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눈만 떴고 아린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경고하듯이 멈춰요. 도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실험실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거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누구세요? 내 이름은 한유성이다.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이지. 아린은 가방에서 장치를 꺼냈습니다. 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져왔어. 10년 동안 기다렸다.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유성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혁이 앞을 막았지만 유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 나침반은 군사무기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지. 나는 영생을 원했다. 하지만 내 몸은 늙어갔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지.
의식을 옮기는 것. 의식 이전이요? 그렇다. 하지만 새 몸에 내 의식을 담으려면 조건이 있었어. 빈 껍데기가 필요했지. 기억도, 판단력도, 자아도 없는 몸.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영 나침반이다.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장치는 내 욕망을 키운다. 그리고 욕망에 의존하게 만들지. 내가 장치를 사용할수록 내 기억은 지워지고 내 판단력은 사라진다. 결국 넌 텅 빈 몸이 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넌 이미 반쯤 비었어. 스승에게 배운 것도, 내가 꿈꿨던 것도, 내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잖아.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치와 바늘만 기억났습니다. 넌 내 다음 몸이다. 완벽한 숙주야. 유성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실험실 벽면에 장비들이 켜졌습니다. 기계음이 울렸고 천장에서 금속 팔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의식을 완성한다. 넌 사라지고 나만 남는 거야. 도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 이미 시작됐으니까. 유성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속 팔이 아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혁이 그녀를 밀쳤고 둘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장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린은 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혁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게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아린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했던 말. 넌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야. 아린은 바닥에 떨어진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바늘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처럼. 시간이 없어. 유성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맞으면 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도혁이 벌떡 일어나 유성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안 됩니다. 유성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금속 팔이 도혁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도혁은 팔을 붙잡고 버텼지만 힘이 셌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혁이 쓰러지는 것을, 자신을 지키려다 다치는 것을. 왜 그는 자신을 돕는 걸까? 왜 자신은 여기 있는 걸까? 장치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바늘이 이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만. 아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이미 텅 비었잖아. 아니에요.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워졌던 것들을, 부산 연구소에서 지도를 그리던 날들, 도연이 가르쳐준 원칙들. 지도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도록 돕는 거야. 전기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속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붉은 빛이 꺼졌습니다. 안 돼. 유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실험실이 흔들렸습니다. 장비들이 불꽃을 튀겼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내 영생이 내 연구가. 아리는 그를 지나쳐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리나. 죄송해요, 스승님. 제가 늦었어요. 아니야. 잘했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구나. 도혁이 일어나 그들에게 왔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셋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도혁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에 가죠. 셋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길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걸어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도혁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요, 아린 씨.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죠. 네. 가고 있어요. 아리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연구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릴 지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대신 그려주지 않을지도. 그녀 자신의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따뜻했습니다. 아리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험 지역을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산사태 위험구역, 침수 가능 지역, 대피 경로. 하지만 이번엔 정부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개 플랫폼이었습니다. 진행 상황 어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면 베타 버전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꿈꿨던 거지? 네. 근데 이젠 혼자 꾸는 꿈이 아니에요. 아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혁 씨도 데이터 많이 보내주셨어요. 산악 지역 위험 정보들이요. 그 친구 요즘 어때? 잘 지내요. 가끔 연락해요. 아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혁은 다시 구조대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괜찮아? 네.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요. 아린도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너머 북쪽이 보였습니다. DMZ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장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아리나. 내게 그런 짐을 떠맡긴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깨달았어요. 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지도가 뭔지, 진짜 길이 뭔지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요. 그래. 넌 이제 진짜 지도 제작자야. 도연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해.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스승님. 문이 닫혔습니다. 아리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이 길은 비 오면 위험해요. 여기 대피소 있어요. 이 다리는 안전해요.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안전이 되었습니다. 길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리는 연구소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선 혼자가 아니다. 아리는 수첩을 닫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남았습니다. 파도가 와서 지울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을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진짜 지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기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표지. 아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니, 어떻게 가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기록하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